시죠? 대리암 F는 MA 획기적인 곡으로 슈퍼밴드를 장악했던 뮤지션, 음악과 과학을 통해 알아보는 조화와 질서의 미학 과학 퍼포머 뮤지션 안성재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20분 정도 토크를 맡은 과학 퍼포머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에 관한 영상 한번 보시고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에 첨부된 영상이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PPT에서는 재생이 안 되는 거죠. 아쉽게도 저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저는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과학교사이기도 하고 경력 14년 차의 인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좀 전에 지금 발표해 주신 갈로아님 계시잖아요. 갈로아 작가님 굉장한 팬이었어요. 예, 왜냐면은 저도 과학을 너무나 좋아하고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이 과학과 음악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뭔가 좀 한 번에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궁리를 하던 와중에 이제 갈로아님 만화를 보게 된 거예요. 아주 뭔가 좀 동질감 이런 걸 느껴서 제가 방명록에다가 작가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 길 걷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었는데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17살 때부터 꾸준히 밴드 음악을 해왔어요. 그래서 2016년에 저 교사 임용고시를 통과하자마자 밴드 더 바이퍼스라는 하드락 밴드인데요. 하드락 밴드를 만들었고 새소년, 문문, 모브닝, 문댄서즈, 최애근, 공중군을, 데카당, 호아, 웨터 등과 함께 CJ 튠업이라는 뮤지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발이 되는 등 신생 밴드로서 어떤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8년도에 들어서 이제 락 페스티벌에 진출을 하는 등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다가 어느 날 문득 곡을 스케치를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석회암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석회암의 용해 과정.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가르치다가 곡을 스케치하다가 보면은 이제 막 가사를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이렇게 써놓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나는 석회암 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교육에다가 이렇게 써먹으면은 뭔가 짜자작 생각에 막 꼬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혹시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음악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군요. 그죠? 음악 하세요? 그렇군요. 그 스케치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막 무작위로 이렇게 꺼내놓다가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스케치 단계를 거쳐던 와중에 갑자기 운명처럼 저한테 공문이 하나가 왔는데 전국 과학송 경연대회라는 거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겠대요. 오, 이거 나를 위한 대회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스케치해놨던 곡을 이제 다듬어서 전국 과학송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고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 재미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컨셉, 뭔가 과학적인 소재를 한 이런 락 음악이라는 이런 컨셉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볼까? 아니면은 뭐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클럽 활동을 다녀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밴드 더 바이퍼스 활동으로 인해서 2019년에 JTBC에서 하는 슈퍼밴드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영상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 슈퍼밴드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 한창 구상 중이던 이 과학과 락 음악을 결합한 그 어떤 새로운 그런 음악을 JTBC 슈퍼밴드를 통해서 선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걸 구체화시켜서 과학과 댄스 락의 결합이라는 전무후무한 컨셉을 선보여서 화제가 되었지요. 자, 이후에 이제 방송에서 일회성으로 소모하기에는 이게 좀 아까운 컨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슈퍼밴드에서 만난 멤버들과 함께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을 하고, 현재는 하드락 밴드 더 바이퍼스와 그 다음에 과학을 노래하는 프로젝트 밴드 닥터스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방송에서 선보였던 대리암이나 F는 MA 이외에도 사람 간의 관계를 화학 반응에 비유한 케미스트리,
그리고 광신도적인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화자로 삼은 It's Science, 그리고 블랙홀 같은 매력을 가진 대상을 노래하는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연력학기 이 법칙에 의해서 언젠가는 이 우주도 식어서 없어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껏 흐트러지며 오늘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내용을 담은 엔트로피라는 곡, 그리고 감정을 가지게 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노래 데이빗 등의 자작곡을 만들어내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 과학과 어울리는 음악에 목이 말라있던 여러 과학 행사에 참여하면서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물론 행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SNS에서도 이렇게 저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슈퍼밴드에 출연했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둘 다 F는 MA와 대리함 둘 다 100만 회를 넘어섰고, 얼마 전에 이제 과학과 공학을 주제로 컨텐츠들을 만드는 긱불과 콜라보를 하면서 그것도 조회수가 50만 회를 돌파해서 과학의 대중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학의 대중화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과학을 대중화를 실현을 한다는 것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과학과 락 음악을 결합할 생각을 했는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저 자신을 컨텐츠화했을 뿐입니다. 저는 경력 14년 차의 인디 뮤지션 락커기도 하면서도요,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완벽하게 이원화된 이런 삶을 살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락커로서의 나의 삶과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나의 삶, 이것을 한데 어우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것을 합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이제 학교에서 들려주는, 교육방송에서 들려주는 소위 말하는 과학송이라는 거는 사실 성인 대상은 아니잖아요. 이제 보통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보통 동요를 기반으로 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과학송을 만든다면, 락커였던 제가 이런 과학송을 만든다면 이거야말로 저만이 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과학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기를, 어떻게 하면 이 관련 없어 보이는 락커로서의 삶과 교사로서의 삶을 병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들 보시는데요. 이미 SNS나 인터뷰 등에서 제가 밝힌 내용이지만은 저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엮은 것은 아닙니다. 제 삶의 목표는 우주의 조화로운 이치를 깨닫고 싶다 라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인데요.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해서 열심히 했던 것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스팸 김치 볶음밥을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팬에다가 스팸을 굽는 동안 다른 데서는 김치를 썰고 있는 것처럼요. 결국은 한 가지 목표를 갖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음악이든 아니면 과학이든. 자, 그러면 음악과 과학에는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주의 조화로운 이치와 음악이, 혹은 우주의 조화로운 이치와 과학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러한 철학을 통해서 이런 약간 전무후무한 과학성 컨셉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짧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음악과 과학을 통해 알아보는 조화와 질서의 미학이라는 주제인데요. 주제만 보면 되게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워 보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두 개의 수열을 보시면 어떤 것을 볼 때 마음적으로 안정을 느끼시나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무래도 위에 거가 안정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규칙성. 그렇죠.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 보면은 숫자가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을 가지고 있죠. 자,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수학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왜 고대 이집트에서는 수학이 고도로 발달을 할 수가 있었을까? 밭을 나누려. 네, 맞습니다. 결국 농사 때문인데요. 이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는 나일강을 뭐라고 하죠? 나일강을 끼고 있다. 아무튼 나일강을 뭘로 삼아서 문명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기틀로 삼아서 그 이유로 들어지는 것이 바로 나일강의 특성인데요.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인근에서 이루어졌던 이 농경 생활 농경 생활 같은 경우에 나일강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래서 범람을 했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 이제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짓고 이런 식으로 농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워낙에 이 나일강의 범람 주기가 일정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규칙을 찾은 거야. 그리고 그 규칙을 통해서 주기를 파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학적인 머리가 발달을 했다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자, 농사에 있어서 주기, 즉 규칙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언제 벼를 수확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량이 어떨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내가 언제 어떤 준비를 해서 농작물을 뭐 수확을 해야 되는지를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경 사회에서 어떤 그 주기, 규칙을 파악하는 것은 생산성이 배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생존과 직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과 질서를 파악하면은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규칙과 질서를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기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을 겁니다. 그죠? 자, 오랜 농경 생활의 흔적 때문일까요? 인간은 무언가를 보고서 거기서 규칙과 질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일반화를 해서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죠? 아름답고 차분해지지 않아요? 힐링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정리가 잘 돼.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규칙적인 선을 이루고 있고 또 배열도 굉장히 규칙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너머가 지금 PPT로 보여있는 장면 너머가 어떻게 생길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이런 규칙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인데요. 자, 반면에 이 장면을 보시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왜 그럴까요? 규칙이 어긋나서. 이렇게 규칙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있을 때 인간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물론 현대적인 예술에서는 이 불편함조차도 예술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규칙적이지 않은 요소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고대 그리스 시대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탈레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과학사에서 자연과학의 아버지로 여겨져요. 왜 그럴까요?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자연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자연과학이고 이 탈레스가 한 행동이야말로 자연과학의 시초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탈레스는 왜 만물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것 또한 자연 속에서 규칙과 질서를 규명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자연을 이루는 물질들의 근원을 파악하면은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큰 질서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내가 설명하고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자연과학이란 자연 속 규칙과 질서를 규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정의이긴 하지만은 이런 자연과학의 정의는 자연과학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케플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케플러 법칙이라는 건 고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은 수성, 금성, 화성 등 행성들의 운동을 분석을 하고 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찰해 보니까 천체들은 타원 궤도를 돌면서 태양에 가까워지면 공전 속도가 빨라지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공전 속도가 느려지더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한다. 사실 이것은 뉴턴의 고전역학,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뭐 F는 ma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배웠다면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공전을 하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따라서 태양에서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지니까 공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죠. 단지 관찰의 어떤 결과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뉴턴이 소식을 접하고 그래? 그렇다면 물체들 사이에서는 만유인력이 존재하고 그 만유인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겠군 이라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뉴턴 3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탄생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이런 뉴턴의 고전 역학은 우리가 육안에서 볼 수 있는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F는 ma로 설명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예측 능력을 가지게 해준 그런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식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뉴턴 법칙이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몇백 년 동안 칭송을 받은 원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거의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이런 식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규칙과 질서를 발견한 뒤에 일반화하여서 예측하는 과정, 즉 귀납법이라는 논리적인 방법을 이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이용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과학이 자연 속의 규칙과 질서를 규명하는 정말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셈이죠. 그죠? 잠시만요. 자, 최근에 물리학의 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리학의 과제. 물리학은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현상들을 밝혀내지 않았나요? 하지만 물리학에도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 물리학에서 말하기를 힘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약한 행력과 강한 행력, 중력, 전자기력. 자, 전기력과 자기력, 전기와 자석이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 같은 힘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람들도. 그래서 전기 따로, 전기력 따로, 자기력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이 전기력과 자기력이 사실은 하나의 힘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어떤 법칙이 존재를 하고요. 공식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마치 전자기력이 이랬던 것처럼 물리학에서는 이 4가지 힘을 한데 묶어서 세상의 모든 종류의 힘을 단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통일 이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역시 물리학의 과제예요. 바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조화로운 질서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의 최후 과제인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 건물이 뭔지 아시나요? 어떤 건물의 복원도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지어졌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고대 그리스가 우리나라도, 저도 굉장히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고조선 시대래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 이런 건물 짓고 있던 거니까 고대 그리스도 참 대단했죠. 여튼 인간은 이제 이 자연 속에서 규칙과 질서를 발견하면서 이러던 와중에 이렇게 즐기던 와중에 급기야 본인들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향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건축이죠. 자연 상태에서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자연에는 이런 고든 직선과 그죠? 이런 완벽한 비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과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음악 또한 이런 규칙과 질서를 찾아서 만들어내서 향유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의 정의가 이래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음과 소음을 소재로 하여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 여기도 이미 들어가 있죠. 법칙과 형식. 그죠? 결국 인간은 규칙과 질서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리라는 건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매질로 하여 전달되어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리 시간에 다들 배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소리에는 다양한 파장이 있고 높은 소리일 때는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소리가 되고, 그죠? 소리가 낮은 소리가 날 때는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낮은 소리가 난다 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소리의 종류는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진동을 할 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편의상 어떤 단일한 한 개의 파동만 나오는 것처럼 배우지만은 사실 어떤 물체가 진동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파동이 동시에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있죠. 이 파동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합쳐지면서 다음과 같은 복합파라는 걸 형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은 이런 단일한 파동이 아니라 보통은 이런 복합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땅을 두드려서 낸 이 소리가 음악적으로 들리십니까? 물론 제가 일정한 패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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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이러면은 음악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단일한 소리를 음악처럼 들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치?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요, 우리가 음악적이다라고 느끼는 소리, 예를 들어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복합파를 이루는 파동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를 눌렀어, 도 이런 걸 누르면은 도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선이 나온과 동시에 이 빨간색 선의 파장의 길이의 진동수가 2배가 되는, 즉 파장의 길이가 절반이 되는 초록색 파동, 파란색 파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거기에 진동수가 절반이 2배,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절반이 되는 초록색의 파동이 나오게 되고요. 4배수, 5배수, 6배수 이렇게 정수배의 파동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파동이, 어떤 소리가 나올 때 동시에 여러 개가 겹쳐서 들리는 이거를 배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배음 간의 관계가 정수배로 규칙적이다 라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소리 음악적이다 라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에 이 소리 들으면은 이게 무슨 음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피아노의 도음을 들으면은 그게 도인 줄 아시죠? 이렇게 음이 분명하다는 거는 배음 간의 관계가 규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소리, 단일한 소리를요, 진동수, 그러니까 헤르츠, 낮은 소리, 높은 소리, 그 다음에 데시벨, 소리의 크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기타줄을 뚱 튕기면은, 기타줄을 하나 뚱 튕기면은 나오는 소리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파수, 여기 우세한 주파수 간의 관계가 굉장히 규칙적이죠. 110, 220, 330, 440, 550, 660, 770, 그죠?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땅을 부딪히면서 낸 소리와 같이 이런 음악적이지 않은 소리들은 이 배음 간의 관계가 불규칙해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는 따라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파동이, 이 복합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파동이 규칙적인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음악을 하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규칙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음악적이라고 느낀다라는 점에서 음악과 과학을 통해서 알아본 아름다움이란 결국 규칙과 질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과학을 엄청 꾸준하게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도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각자 자기 분야와 이런 과학과의 어떤 접점,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시면은 어떤 철학관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과 과학은 자연 속의 규칙과 질서를 찾고 향유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나와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인데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두 개의 영역이 과학과 음악인 것인데, 내가 어떤 좋아하는 두 개의 분야가 있으면, 그렇죠? 이 분야 간의 접점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두 분야 간의 접점을 찾고 그 접점 사이에서 바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좋아하는 분야를 여러 개를 가지면 더욱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사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기르면은 아무래도 관심 분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면서 결국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분야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로부터 창의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직업병이 교사다 보니까 직업병이 있어서 약간 저에 대한 자랑을 하라고 하길래 자랑은 잘 못하겠고 강의나 한번 해볼까 이러고 준비를 해봤는데 살짝 앞선 발표들을 보니까 약간 피트가 안 맞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저의 철학을 이제 밝힘으로써 뭔가 여러분들도 어떤 그 이제 앞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에 대해 약간 영향을 드렸으면은 정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영향 혹시 받으셨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깨닫게 된 게 일단 선생님이 잘생기면 뭐 무슨 내용을 하던 재밌다. 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세 분의 직종별 성공사를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분을 모셔서 객석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무대에 의자를 놓고